네, 안녕하세요. 네, 애널리스트 박종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통 화장품 업종 2022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목을 위드 코로나와 이제 중국 소비로 꼽았는데, 유통 쪽에서는 위드 코로나 수혜가 얼마나 진행이 될지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거고요.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는 지금 중국의 소비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죠. 네, 그런 매크로적인 요인들이 관건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어, 위드 코로나는 단기적으로는 백화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면세점하고 화장품 업종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거리두기 완화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거고요. 이미 소비 심리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리두기 완화가 쇼핑, 소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백화점 업종의 수혜는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여행 재개가 되겠죠. 글로벌 여행 재개가 면세점과 면세점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또 화장품이기 때문에 동반 업종에 동반해서 업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점점 더 글로벌 여행 재개는 좀 거리가 좀 멀어지고 있습니다. 손에 잡히질 않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또 하나의 그 큰 관건은 온라인 유통 시장이죠. 지금 쿠팡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혼자 노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혼자 돈 다 쓰고 있고 혼자 시장 점유율 또 다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 인수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쿠팡과 맞짱을 뜰 겁니다. 네, 그런 시장의 큰 격변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화장품 업종은 글로벌 여행 재개, 면세점 이런 거와 더불어서 중국 소비 위축과 규제의 불확실성, 이쪽을 좀 염두에 두고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통 시장의 채널별 규모와 성장률인데요. 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성장률이 좀 많이 둔화가 되겠지만, 이건 소비 심리 개선 여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여행 재개가 저희는 애초에는 2022년 하반기부터 재개된다라고 가정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하반기 위축되고 2023년에는 더 위축되는 것으로 이렇게 가정해 놨는데, 이 글로벌 여행 재개 시기에 따라서 이 숫자는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여행 재개가 되면서 올해보다 2021년보다 더 성장률이 커지고, 그리고 23년도에는 더 커진다라고 해놨는데, 역시 이거는 백화점하고 맞물려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의 또 하나의 수혜 채널이죠. 그래서 동일점 성장률이 올해 대비해서 한 3%포인트 정도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점포수 증가는 시장 저편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포인트 정도 성장률을 제고시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은 뭐 고성장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반면에 이 전문점, 이 가전 양판 뭐 이런 쪽은 이미 내구재 소비 사이클이 한번 돌았기 때문에 성장률 제고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식품 온라인 시장, 2022년도에 마켓컬리, 쓱닷컴, 오아시스 이 3대 식품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다 상장을 하게 되는데, 식품 온라인 시장의 성장률을 21%로 잡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한 이마트의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 식품 쪽이 그렇게 성장률이 높게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은 좀 불안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지금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실적의 모멘텀이 좋은 상황입니다. 좋은 상황이에요. 4분기 예를 들게 되면은 일단 소비 심리가 106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상품 믹스가 또 개선이 되고 있죠. 작년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명품 중심의 외형 성장이 상당히 가파르게 발생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션 카테고리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이미 10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세계, 명품 중에 가장 높은 신세계마저도 패션 매출 성장률이 전체 기존점 성장률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패션 카테고리는 또 고마진 상품이기 때문에
백화점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에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베이스도 상당히 낮습니다. 작년 11월 중순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면서 이 12월 달에 그 백화점 기존점 성장률은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올해 4분기 백화점 업체들의 실적 모멘텀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2022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글로벌 여행이 재개되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물론 글로벌 여행이 재개되면 백화점은 되게 안 좋아요. 하지만 글로벌 여행 재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가 않죠. 특히 우리나라 아웃바운드의 80%를 차지를 하고 있는 중국, 동남아, 일본 쪽이 아직 그렇게 확 예전 수준처럼 올라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트래블 버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싱가포르, 뭐 괌, 하와이 뭐 이런 일부 지역은 갑니다만은 그거 가지고서는 아웃바운드가 재개된다고 말하기는 대단히 약하죠. 그래서 이런 해외 여행 재개를 염두에 두고서 이제 백화점을 미리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가 수준 상당히 낮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백화점은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 둘 중에 하나 정도는 가져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백화점 카테고리에서 이 패션 쪽의 매출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면세점 쪽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여행이 재개되면 이제 가장 큰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1단계, 2단계가 있을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내국인의 아웃바운드 증가죠. 내국인의 아웃바운드 증가. 이거는 가시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지금 인천공항이 텅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메워지겠죠. 연간 인천공항에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한 8천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60% 정도가 내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국인 매출이 올라오게 되면서 아마 한 5천억 정도는 신규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중국 인바운드 회복이 될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가 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중국 인바운드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시내점의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올라오겠죠. 매출 규모는 뭐 그렇게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어차피 기업형 따이공의 수요가 지금 워낙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2019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2021년에 시내 면세점 매출은 이미 2019년 수준을 넘은 상태예요. 기업형 따이공들이 다 지금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갔죠. 그런데 기업형 따이공의 문제는 지금 협상력이 현저하게 면세점 업체 대비해서 기업형 따이공이 높기 때문에 면세점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아주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믹스가 달라지게 되면 시내 면세점의 영업이익률이 지금 거의 뭐 0%, 3% 수준에서 10% 이상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게 가장 긍정적이죠. 그래서 내국인 아웃바운드 증가는 매출 증가, 중국 인바운드 회복은 수익성 개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높은 실적 모멘텀이 기대가 됩니다. 이제 일부에서는 그 하이난성, 중국 면세로의 그런 패권 이동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중국 면세가 매출이 증가를 한 거는 중국인들이 아웃바운드를 하지 못하고 국내 자국 내에서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상품 카테고리 믹스라든지 가격 측면에서 중국 면세는 한국 면세점보다는 확실히 여유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여행이 재개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오게 되면서 한국의 면세 소비가 많이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죠.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특이한 그런 소비 행위를 하나 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자국 면세점에서 모든 쇼핑을 다 한 다음에 해외로 출국하는 행위거든요. 이거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굉장히 불편한 거잖아요. 캐리어에다가 인천공항 그 출국장 면세점에서 다 싸들고 해외로 출국해서 한 10여일 동안 그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질질 끌고 다니다가 한국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 행위를 왜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한국 면세점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강하고 높고
그리고 상품이 다양하고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이난 쪽 중국 면세로 패권이 이동한다는 말은 글로벌 여행이 재개됐을 때 중국인들이 푸동공항 면세점에서 모든 쇼핑을 다 하고 한국으로 입국한다라는 가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그런 불편함을 무릅쓰고 그런 쇼핑을 하려면 중국 국여가, 중국 면세가 한국 면세점보다 경쟁력이 비슷해도 안 됩니다. 월등히 높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상상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면세점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글로벌 여행 재개가 언제 될지 계약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호텔신라의 영업이익의 전망은 2022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여행이 재개된다라는 가정을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좀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200억, 분기별로 200억 내외 영업이익을 계속 가져가면서 글로벌 여행 재개 시 최대 수혜, 이 컨셉으로 주가는 8만원 내외에서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드 코로나의 수혜죠. 그동안 그 편의점이 실적이 안 좋았던 게 이제 크게 세 군데가 있었죠. 첫 번째가 이제 유원지 같은 데들 실적이 이제 좋지가 않았고, 그리고 학교 주변, 그래서 F&F 실적이 좋지가 않았고, 그러니까 프레시 푸드죠. 네. 왜냐하면 학생들이 하교하면서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 같은 거 사 먹는 수요가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서 그쪽 F&F 매출이 20% 이상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심야 트래픽이 또 떨어졌죠. 거리두기 강화되고 심야에 이렇게 술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되면은 이 편의점의 트래픽도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백화점이나 이 면세점만큼 떨어진 건 아니었기 때문에 좋아지는 폭도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은 위드 코로나 수혜인 동시에 2022년도에 봐야 될 게 이 퀵커머스하고의 시너지, 이게 첫 시험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퀵커머스라고 하니까는 지금 배송 시장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서 이 배송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일정 수준 그 환상을 좀 가지고 있죠. 무조건 커질 것이다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택배 시장이라든지 뭐 항공 운송 이런 것들 해운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거는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이게 백화점, 대형마트, 뭐 슈퍼까지 다 벌어져 있다가 지금 편의점까지도 이렇게 도달해야 되는 상태, 배송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퀵커머스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만큼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인데, 2019년, 20년 같은 경우에는 뭐 공짜로 배송해 주는 것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2021년은 그렇게 시장 규모가 커진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이 퀵커머스 시장의 대부분은 음식점 배달 시장이고, 음식점 배달 시장은 우리가 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통업체들한테 영향도 없고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시장 규모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저희가 한 3,500억 정도 시장으로 보고 있고, 성장 여력 같은 경우에도 최소 배송 주문 물량이 금액이 한 10,000원 정도가 되고, 배송료가 또 2,000원에서 3,000원 정도가 되고라고 하게 되면, 편의점 시장에 과연 그렇게 영향이 있을까라고 퀘스천 마크를 좀 찍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건 편의점 시장보다는 아마 이런 슈퍼 시장에 더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GS 프레시 예를 들게 되면, GS 프레시에서 왜 쇼핑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때, 솔직히 뭐 마켓컬리나 스타컴보다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상품이 더 다양한 것도 아니고 배송이 더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 GS 프레시가 이들 메이저 식품 온라인 유통업체 대비해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생각을 해보게 되면 딱 하나, 배송입니다. 그러니까 비마트 같은 수요도 보게 되면 집에서 갑자기 손님이 왔을 때, 또는 아이들한테 학원 가기 전에 뭔가 음식을 만들어줘야 될 때, 그렇게 스파성으로 갑자기 한 2-30분 내에 배송이 필요할 때 그런 비마트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수요는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GS 프레시하고 지금 요기요가 내년 2022년도에 얼만큼 시너지가 날 건지가 가장 큰 관건이고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GS 리테일은
또 주가의 모멘텀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서 이 밀 솔루션 같은 이런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상품을 개발을 잘 해가지고서 GS 리테일보다 성장률이 더 좋았고요. GS 리테일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조금 이 전선을 넓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퀵커머스 내재화를 했고, 그리고 홈쇼핑도 합병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느라고 이제 편의점 사업의 마이크로적인 측면들은 조금은 좀 부진했죠. 2022년도에는 이런 전선을 넓힌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시너지를 내면서 실적의 모멘텀으로 발현이 될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죠. 이마트는 이제 이베이 코리아하고 전면전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대형마트는 뭐 식품 온라인 사업을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 점유율이 갈리고 있죠. 그래서 이마트가 시장 점유율을 확 치고난 상태이고, 롯데마트가 최근 들어서 김포 물류센터하고 시너지가 나게 되면서 또 치고 올라오고 있고, 홈플러스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마트가 식품 온라인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제 메이저 공산품 카테고리 시장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 첫 해가 2022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마트가 한국의 월마트를 꿈꾸면서 이 패스를 걷다가 이쪽으로 휙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투자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쓱닷컴이 얼마만큼 뭐 성장을 하고 손실이 내는지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마트 입장에서는 이제 쓱닷컴은 자체적인 또 상장 회사가 되겠지만, 이마트 입장에서는 이베이 코리아가 워낙 규모가 크거든요. 거래액이 17조 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베이 코리아의 실적이 얼마만큼 될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는 아마 EPS는 전년 대비해서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EPS는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영업이익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연결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증가를 할 겁니다. 이미 4분기에도 이마트의 연결 영업이익은 1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2022년도에는 뭐 상당히 많이 증가할 거예요. 하지만 이미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분법으로 계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EPS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이베이 코리아 인수하면서 들어간 자금들이 이자 비용으로 또 나가기 때문에, 또는 임차료로 나가기 때문에 EPS는 하락할 수밖에 없죠. 또나 이베이 코리아가 시장 점유율 상승을 위해서 또 돈을 쓸 것이기 때문에 EPS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려면 밸류에이션이 올라와야 돼요. 어닝이 떨어지니까 밸류에이션이 상승을 해야지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려면 밸류에이션 상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베이 코리아가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야 됩니다.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려면 지금 쿠팡이 분기별로 3,500억씩만 돈 쓰면서 지금 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맞짱을 떠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도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얼마만큼 올라갈지, 돈을 얼마만큼 쓸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마트는 내년도 이런 건국일척의 승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영진이나 오너와 비전을 같이 하는 투자자들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런 그 중대한 시점을 앞에 두고서 이 투자자가 그런 리스크를 같이 감수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은 좀 들게 되죠. 그래서 이마트에 대한 투자는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화장품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화장품 시장은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럭셔리 소비 확대인데, 지금 중국 화장품 시장의 럭셔리 화장품 비중은 51% 정도로 추정이 되고, 한국이나 일본 대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국 화장품 시장이 10% 성장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럭셔리가 15에서 20% 성장한 거고, 중저가는 5에서 10% 정도, 5% 미만 이렇게 성장한 것으로 저희가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럭셔리 시장 확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건 다 수입이죠. 네, 다 수입입니다. 그래서 로레알이라든지 에스티로더, 시세이도, 한국에는 설화수나 후,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상당히 선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국가별로 보게 되면은 점차 프랑스, 한국에서 이제 일본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시세이도가 중국에서 매출이 플랫 거의 2%밖에 성장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럭셔리 소비 시장이 좀 위축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중국의 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럭셔리 소비 억제 정책 이런 것과 맞물리게 되면서 설화수나 LG생활건강에도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두 번째 방향성이 뭐냐면 이제 C뷰티의 확대입니다. 아니 럭셔리가 확대한다고 해놓고서 웬 C뷰티, 또 C뷰티가 확대하면 도대체 줄어드는 거는 뭐냐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줄어드는 거는 중저가의 해외 브랜드들이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에뛰드가 다 중국에서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저가에서는 이제 이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상당히 약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들은 주로 Z세대와 3, 4선 도시를 타겟하고 있고, 그래서 화시즈라는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브랜드가 이 중국의 애국 소비 꿔차오를 배경으로 해서 성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도 들리고 있죠. 근데 이런 소비는 럭셔리가 아니고 꿔차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럭셔리가 아니고 중저가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9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중국의 로컬 브랜드가 2020년에는 이게 3개씩이나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방향성이 뭐냐면 경쟁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중저가 쪽의 화장품이 뭐 럭셔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이 중저가 시장에서 C뷰티가 올라오는 건 맞지만 다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치고받고 엄청나게 싸움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이니스프리, 에뛰드, 마몽드 뭐 이런 국내 중저가 브랜드들이 위축이 되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 로컬 브랜드 사이에서도 바이체린, 카슬란, 퍼펙트 다이어리, 화시즈 이런 식으로 계속 주도하는 브랜드들이 바뀌게 되면서 흥망성쇠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브랜드 다 누가 만들었어요? 코스메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메스 같은 이런 대형 메이저 ODM 업체들에게 이제 기회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2년에 이 화장품, 중국 화장품의 이슈가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이제 소비 둔화가 되겠죠. 그래서 중국이 양극화, 이 불균형 해소 정책으로 2021년 하반기부터 화장품 소매 판매도 지금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얼마나 계속될지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저희 회사에서는 중국 화장품 소매 판매를 한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아무튼 뭐 경제 성장보다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양극화에서 정치적인 이슈에 더 방점을 찍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화장품 업종의 밸류에이션을 이제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규제 우려가 있습니다. 규제는 또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화장품 기본법 개정입니다. 30년 만에 기본법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바뀐 게 뭐 글로벌 브랜드의 중국 진출을 억제하고 뭐 이러려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 난립하고 있는 중저가 브랜드들을 교통 정리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뭐 중국 소비자들이 워낙 원성과 불만이 크죠. 가짜 화장품 뭐 이런 것도 소비자 피해도 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중저가 이 브랜드들 로컬 브랜드들의 난립을 막고 뭔가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건데 그 방법은 뭐겠어요? 신제품 등록 건수를 등록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다큐멘테이션 문서로 작업해야 되는 것도 되게 많아지고 대관 업무도 많아지고 제품 하나 등록할 때마다 담당자도 따라둬야 되고 뭐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소형 회사들은 감히 이거를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2021년 신제품 등록 건수가 이 법이 발의된 게 이제 2021년부터잖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발의된 건 5월부터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신제품 등록 건수가 100분의 1로 줄었다라는 말도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ODM 업체들, 그러니까 코스메스 같은 대형 ODM 업체들에게 더 의존도를 높이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메스 같은 경우에는 옛날 10여 년 전부터 저런 대관 업무를 해왔고 신제품 등록 절차를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노하우가 쌓여 있죠. 그래서 예전에 2014년, 15년도에 코스맥스의 마케팅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한국의 중소형 브랜드가 중국에 진출할 때 우리한테 저런 위생허가 같은 걸 다 맡겨라. 그럼 우리가 너희들이 6개월 동안에 해야 되는 거를 우리는 2주면 끝난다. 뭐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역량이 아주 잘 돼 있죠. 그러다 그런 마케팅 포인트가 지금은 이제 중국 로컬 업체를 향해 있는 겁니다. 중국 로컬 업체, 로컬 중소형 업체들한테 그런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1년, 그러니까 올해 2분기, 3분기 코스맥스의 중국 법인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잖아요. 이제 그렇게 높게 나온 이유가 뭐 이런 그 규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또 의심을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사치세죠. 사치세. 이미 고급 자동차 수출에는 적용이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거고, 이게 화장품까지 될 거냐, 이거는 아직 좀 그 반반인 것 같습니다. 2022년 2월 정도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그러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 같은 이런 럭셔리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한테는 좀 투자 심리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화장품 업종은 내년 2022년 1분기,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그리고 이런 규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고 하는 그런 1분기가 아마 분기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치세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 10월에 이 사치세가 상당히 낮아졌죠. 당시에 30% 하던 게 15%로 줄어들었고, 색조에 대해서는 30% 하던 게 아예 없어졌거든요. 그러면서 2017년도 중국 화장품 소매 판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그게 지금 반대로 간다고 하는 거니까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그 코스맥스한테는 오히려 이런 것들은 또 우호적이에요. 예, 이 럭셔리 쪽에 세금이 붙게 되면은 소비가 좀 이렇게 내려오겠죠. 네, 하향 구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코스맥스한테는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에서 자유로운 업체들을 좀 우리가 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소비 둔화가 럭셔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치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화장품을 오버웨이시라고 말씀드리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고 중립적이다. 특히 아무래 LG한테는 좀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매출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서도 보시다시피 중국에서 4%밖에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은 50% 성장을 했죠. 그래서 조금 더 아모레퍼시픽이 럭셔리 측면에서 좀 더 여유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LG보다는 아모레퍼시픽을 조금 더 선호를 하고요. 특히 아모레퍼시픽은 2021년도가 굉장히 구조적인 브랜드 믹스의 변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니스프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화수 중심으로 해서 실적의 모멘텀이 확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의 4분기 실적 그리고 이 사치세 이 이슈를 같이 보시면서 2022년 1분기를 잘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1분기에 4분기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에서 중국의 설화수 성장률이 30% 이상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 심리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탑픽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스맥스로 계속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국내 상장이나 이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지나치게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내 상장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년도에도 2022년도에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대형주 가운데서는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중소형주 가운데서는 클리오나 연우 같은 업체들이 아마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전망 2022년 유통 화장품 전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